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 경신에 따른 경계 심리 형성과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나흘 만에 랠리를 멈추고 숨고르기를 보였습니다. 고용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가 지난 1일 이후 6거래일 만에 처음으로 모두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15% 내렸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도 각각 0.12%, 0.37%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고용지표 호조에도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영국과 독일은 각각 0.14%, 0.16% 상승한 반면 프랑스는 0.47% 하락했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4년 만에 처음으로 100엔을 뚫고 상승했습니다. 일본의 적극적인 통화 부양 정책으로 엔화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경제 지표가 다시 호조를 보인 탓입니다. 뉴욕 외환 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주요한 심리적 기술적 저항선으로 받아들여지던 100엔을 상향 돌파했습니다. 달러화는 다른 주요 통화에 대해서도 강세를 보였고 달러화 인덱스가 82.546까지 상승하며 향후 달러화 강세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주일 연속으로 감소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4,000건 감소한 32만 3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주일 전에 32만 7천 건은 물론이고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33만 5천 건을 모두 밑돈 수치입니다. 또 지난 2008년 1월 이후 무려 5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추세치인 4주 이동평균 건수도 5년 반 만에 최저를 기록하는 등 고용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찰스 플로서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연준의 대규모 자산 매입 프로그램이 노동시장 개선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확신하지 못한다며 양적 완화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연방준비제도의 양적 완화 프로그램은 그동안 고용 회복을 도왔지만 여전히 실업률은 너무 높고 인플레는 아주 낮은 만큼 경제가 더 회복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양적 완화를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란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자산 매입 규모도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경제 지표가 개선되면서 추가 부양보다는 관망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란은행은 9일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0.50%로 동결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기존 양적 완화 조치에 따른 3,750만 파운드 규모의 자산 매입 규모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지표가 다소 살아나는 만큼 앞으로의 경기 둔화와 파운드화 강세 등에 대응하기 위한 카드를 남겨둔 것으로 풀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어제 코스피는 한국은행의 깜짝 기준금리 인하 소식에 1% 이상 올랐습니다. 외국인들이 6거래일 만에 돌아오면서 지수는 1980선을 장중에 회복했다가 1979포인트에서 마무리됐는데요. 상대적인 관심이 코스피 쪽으로 쏠리면서 코스닥 쪽에서는 차익 매물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하락폭은 570선을 유지하는 정도였는데요. 코스닥 어제 573포인트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편 앞서 마감된 글로벌 증시 쪽에서는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보였습니다. 유럽 증시가 혼조로 마감됐고요.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히려 줄어들면서 3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이 때문에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미국 증시는 차익 매물 때문에 결국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내렸는데요. 또 하필이면 금리 인하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돌아오면서 상승했던 게 바로 국내 증시 어제였었는데 엔달러 환율이 뉴욕 외환시장에서 4년 만에 100엔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시작합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 내용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KTB투자증권 금융PB영업부의 이성웅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 밖에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계속된 상승 랠리가 어떻게 보면 피로감을 좀 주면서 약세장을 보였더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동안의 상승 랠리가 항상 이어지는 포인트가 그 전에 올랐던 폭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조정은 좀 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다우 지수는 그 장중에 또 사상 최고치를 한번 기록했었죠. 15,144.83포인트를 기록했는데 우선 차익실현 매도세에 밀려서 하락 반전한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우선은 여러 주식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것 자체가 어제 장중에도 최고치를 계속 경신했던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우선 좋은 신호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익 매물에 대한 그런 경기 심리 같은 경우도 있다고는 하지만 큰 포인트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최고치를 계속적으로 경신했던 보면 어떻게 보면은 좀 우량주 중에서 특히 산업재들이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그 전에 뉴욕 증시 최고치 보였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역시 우량주 중에서도 통신업체들이 대부분 약세를 좀 보여주었고 산업 관련주들은 오히려 또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미국 증시가 하락 반전했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 시장은 산업재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계속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이슈들 하나하나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번에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줄어들면서 3주 연속으로 줄고 있습니다. 고용 경기에 대한 재반등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우선은 고용에 대한 기대감은 어제도 그렇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오늘 장 마감 때도 좀 긍정적인 신호가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 지표가 어떻게 보면은 경기 지표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그런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도 늦지 않겠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봤을 때도 도매 판매나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좀 줄어드는 부분은 좀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것보다도 고용 지표 쪽으로 좀 포인트를 좀 시장에서는 주는 것으로 최근 시장에서는 좀 부분이 좀 나오는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4년 만에 처음으로 100엔을 돌파했다고 하던데요. 네, 우선은 100엔을 돌파했던 부분은 좀 우선 긍정적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우선은 일본의 적극적인 통화 부양 정책으로 인해서 엔화 약세가 계속적으로 좀 그 전부터 좀 지속적으로 이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경제 지표가 다시 호조를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100엔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우선은 100에는 상향 돌파한 점은 좀 긍정적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우선은 달러 같은 경우에 다른 주요 통화에 대해서도 좀 강세를 좀 보이는 추세여서, 엔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향후 추이 같은 경우에는 좀 긍정적으로 좀 100에는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향후에 달러와 강세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이런 어제의 그러한 부분에서도 좀 힘을 싣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미국의 고용 시장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가 나타나면서 달러와 강세를 좀 보였던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고용 시장에 대한 전망이 계속적으로 좋은 만큼 달러 강세도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게 좀 평가가 좀 나와주고 있고요. 이런 점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환율도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편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와 찰스 플로서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미국의 양적 완화를 놓고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다른 의견을 좀 제시를 했었는데, 우선 에반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어제 TV를 통해서 올여름까지 그 지속성을 확인해야지만 양적 완화 중단에 대해서 좀 고려해야 될 만한 그러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우선 의견을 필요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우선은 자산 매입을 줄이기보다는 곧바로 중단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플러셔 총재 같은 경우에도 다른 상반된 의견을 좀 주장을 하셨는데, 우선은
두 총재에 대한 의견이 좀 다르긴 하지만은 우선 에반스 쪽에서의 그 전에 뉴욕 시장에서도 뭐 그 연방준비은행의 그런 파워나 아니면 에반스 총재에 대한 입김이 더 세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에반스 총재에 대한 에반스 총재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더 플러스를 더 시켜야 되지 않고 플러스를 더 시키면서 더 에반스 총재의 그 발언에 더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의 이성웅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뉴욕 외환 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이 4년 만에 처음으로 100엔을 돌파했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4월 달에 엔화의 환율 움직임 말씀을 드리면서 5월 달에는 이 100엔 수준이 도달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요 투자은행들, IB들의 예상대로 5월 들어서 100엔을 돌파하는 내용이 오늘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뉴욕 외환시장에서 오늘 엔달러 환율은 장중 100.71엔까지 치솟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요. 저점이 100.59엔, 오늘 움직임으로 보면 100엔 수준에 무사히 안착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2009년 4월 이후 다시 100엔대 수준으로 들어간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난달 저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소시에테 제네랄이라든지 주요 투자 은행들이 5월에 이 수준에 진입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일본 국내 시장의 그 예측과도 그 유관한 흐름으로 100엔대 진입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간 100엔대 언저리 수준에서 계속적으로 머물면서 100엔을 돌파하지 못한 부분은 역시 이 라운드 넘버가 바뀌는 부담이 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는 이제 현재 BOJ 총재인 구로다 하루이코 총재가 대담한 양적 완화 카드를 4월에 꺼내 들었고, 아베노믹스의 수장격인 아베 총리가 일관되게 시장에 동일한 그 신호를 보내준 것이 이렇게 그 엔달러 환율이 100엔대 진입이 6개월이 채 되기 전에 나온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대로 이번 엔달러 환율의 100엔 돌파는 일본 정부가 추진 목표를 조기에 달성한 성과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재정정책과 화폐정책이 한 방향성으로 그 정책 조합이 이루어질 때 저희가 이제 이 정책 조합을 믹스드 폴리시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내용이 현재까지는 잘 맞아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증이 그 니케이 225 지수의 사상 최고치 행진, 그다음에 엔화 환율의 100엔대 진입,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09년 4월에 100엔 밑으로 그 엔달러 환율이 떨어졌고요. 2008년, 2009년 미국의 금융위기로 인해서 리만 사태가 나왔을 때 안전통화의 그 이른바 한머니들이 일본 엔화를 매입하는 이런 쪽의 매수 규모가 강화가 되면서 80엔대로 진입이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였죠. 소득세 인상이 유권자들에게 반발 기류가 나오면서 이 자민당의 총리 후보였던 아베 총리 후보가 윤전기를 돌려서라도 엔화를 약세로 만들겠다라는 것이 실제로 먹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2012년 11월 중의원 해산이 되면서 당시 엔달러 환율은 80엔대 살짝 밑으로 들어간 79엔대였는데요. 6개월이 채 되기 전에 평가 절하 수준이 25%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현재
그 엔화 환율이 움직임이 목도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도요타, 도시바 등 일본 제조업체들도 이 환율 수혜를 톡톡히 받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들 업체들과 경쟁하는 국내 업체들의 영향도 궁금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저희 쪽에 이제 북한 리스크 네. 때문에 그나마 조금 그 원화 강세 기조가 네. 조금 주춤거리는 부분은 있지만 예. 기조적으로는 뭐 엔화의 현재 약세 움직임에 반사적으로는 원하는 강세 기조는 현재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들어서 그 도요타 자동차의 작년 회계연도 실적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 엔화의 약세 흐름에서 완전히 그 영업이익이 1조 원 수준으로 회복하는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 일본의 도시바도 올해 영업이익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는 등 이런 엔화 약세로 인한 제조업체와 일본 수출업체의 현재 영업이익 수준이 상당히 올라가는 수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100엔대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지난해 아베 총리가 등극한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저희가 일관되게 1차 목표치와 1, 2차, 3차 목표치로 95엔에서 100엔대가 3차 목표치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을 이미 이제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속도 조절에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100엔대 진입을 통해서 도이치방크는 향후 5% 더 절하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105엔까지도 현재 내다보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그 기조적인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 기업들, 특히 이제 수출을 중점적으로 하는 수출 기업들에게는 다소 오늘 부정적인 뉴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 이후 유휴 근로자의 고용을 중국 정부에 타진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북한 이슈를 다뤄드리는 네. 거는 경제적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좀 다뤄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그 북한 이슈는 어제 아사히 신문이 보도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제 아사히 신문이,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 그 개성공단이 현재 가동이 중지되면서 약 5만 명의 유휴 근로자들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근로자들을 중국 정부에 고용 의사가 있는지 타진했다는 북한의 그 내용 발표가 있었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 5만 명의 근로자들이 현재 월급을 이제 받지 못하게 되니까 중국 정부와 이를 협의하는 수순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중국은 북한의 이런 그 타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답변을 주지 않은 상태인데요. 역시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개성공단 문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골자에 대해서 굳이 저희가 일일이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 중국은 유엔의 제재 결의안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중국은행과 건설은행, 공상은행과 농업은행 등 4대 은행이 북한과 금융거래를 중단키로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국은행은 중국의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과는 다른 민간은행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따라서 북한의 지도부도 현재 개성공단이 가동이 중지되면서 유휴 근로자의 처우나 이런 생계 문제에 고민이 좀 읽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북한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이르기까지 했는데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제특구에도 악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인다고요? 그렇습니다. 개성공단은 2004년부터 네. 우리가 이제 투자를 집행하면서 예. 가동이 됐었습니다. 10년을 채우지 못했는데요. 남북한 경제협력의 바로미터로 그 얘기가 돼 왔고, 이번에 이제 근로자들이 모두 철수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북한의 경제특구의 모델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개성공단이 현재 가동 중지에 들어감에 따라서 북한이 그동안 내세웠던 나진과 선봉의 경제 지구의 그 해외 투자자 유치 이런 부분은 진전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입으로 북한을 믿고 어느 나라가 어느 기업이 투자할 수 있겠느냐, 이 일성이 굉장한 파장을 여전히 가져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유엔 제재 결의안이 현재로서 계속적으로 집도가 될 때 그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이 개성공단 근로자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그 방향성으로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도 저희가 잘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향후 개성공단 정상화와 낮은 선봉 특구의 투자 유치는 어떻게 이어갈지요? 그렇습니다. 그 투자 규모나 물리적인 금액을 보면 우리 네. 쪽이 손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동안 9천억 원 이상이 그 개성공단에 투자가 집행이 됐고, 북한은 이제 그 낮은 임금의 근로자를 이제 상생 협력의 모델로서 이제 내세웠는데요. 그렇지만 개성공단이 이렇게 파행을 가져가면 낮은 선봉 경제지구의 해외 유치, 해외 투자 유치, 이런 부분도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형의 손실은 북한이 현재로서는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북한이 이런 문제를 이제 중국과 협의를 위해서 토의를 하거나 이를 풀고자 하는 부분이 만약에 진전이 없게 될 경우에는 북한이 전향적으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우리 쪽에 타진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날 공산도 일말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전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오늘부터 차트 분석을 통해서 차트 미인주를 발굴해 드리는데요. 이 시간은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네, 먼저 전일장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한국은행의 깜짝 기준금리 인하 소식에 1% 이상 올랐습니다. 1980선 부분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외국인들이 6거래일 만에 사주는 모습이었고요. 상대적인 관심이 코스피 쪽에 쏠리면서 코스닥은 차익 매물에 내렸는데 573포인트에 마무리가 됐더라고요. 네, 그리고 금리 인하 소식에 또 건설, 증권, 은행주, 트로이카주 올랐다고 하던데 제 내용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 국내에서 이벤트가 두 가지가 네. 있었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결정, 그리고 네, 옵션 만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무사히 넘기게 되면서 저희는 코스닥 시장에 대비해서 좀 부진했던 코스피 시장이 좀 강세를 보였다는 게 가장 큰 수확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대부분 전문가들의 어떤 동기를 예상에도 불구하고 이날 하게 되면서 코스피가 1.18% 정도 상승한 1979.45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도 한번 좀 살펴보게 된다면은 일단 매수 주체부터 살펴본다면은 외국인들이 1,404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투신이 906억, 그리고 연기금이 636억, 그리고 프로그램이 4,550억가량의 대량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현물 시장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현물 쪽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선물 동향도 살펴보게 된다면 외국인들은 11,092계약 정도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매도 포지션에 대한 청산이라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량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시장을 마찬가지로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었고요. 반대로 매도 주체를 살펴보게 된다면 개인만 유일하게 좀 매도를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이 3,219억 정도 매도를 했다는 부분이 특징적이라 봐야 될 것 같고요. 업종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서두에 그 앵커님께서 언급을 하셨듯이 조선, 건설, 은행, 화학, 철강, 증권, 음식료, 해운료 업종과 같이 대부분의 업종이 좀 올랐고요. 반대로 하락하는 업종도 살펴보게 된다면은 전통적인 그 경기 방어주를 할 수 있겠죠. 통신이라든지 전기가스, 제약업종 같은 경우는 하락 마감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코스피가 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조금은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기관이 IT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인 매도가 나왔다는 것이 좀 가장 큰 악재가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고점 대비해서는 1% 넘는 하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마감상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0.58% 정도 하락한 573.35포인트에 마감을 하기도 했었고요. 기관의 IT 섹터 매도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제약이라든지 바이오 섹터의 매도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아무래도 셀트리온의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5% 넘는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IT 섹터 그리고 바이오 섹터에 대한 매도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게 됐었습니다. 특징 섹터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중국의 어떤 경기 지표, 즉 무역 수지가 좀 개선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국내에 상장이 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이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였었는데요. 차이나 하오란, 머이스트, 아시아 홀딩스와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좀 한동안 좀 잠잠했었던 소식이었는데 다시 한번 중국의 AI가 고위험 신종플루로 변종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파루라든지 이글벳 그리고 젤바이오와 같은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장 정리를 해봤는데요. 금리 인하 소식이 나오면서 그동안 디커플링 됐던 코스피가 앞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코스피 기술적인 부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예.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그 밴드의 변화는 있긴 하지만은 1930포인트에서 2010포인트 정도의 어떤 박스권 흐름이 좀 지속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탈한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위쪽으로도 이렇게 돌파한 구간이 있지만 이 구간은 전형적으로 기술적인 용어를 한번 써보자면은 트랩 구간에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돌파할 것 같은 어떤 그런 흐름을 보였지만 결국 이 박스권을 안으로 회귀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중요한 것이 오늘 쪽에서 과연 1980포인트 위쪽에서 마감을 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어떤 기술적 반등을 이어갈 것인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1980포인트를 회복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게 된다면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2010포인트였던 이제는 박스권 상단 추가적인 박스권 상단의 어떤 접근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980포인트 그리고 2010포인트를 좀 코스피의 중요 지수대로 한번 설정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자, 그래서 코스닥도 한번 보게 된다면 자, 어제 조금 음봉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음봉이 좀 발생이 됐는데요. 일단 요 종목은 요 코스닥은 주봉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주봉 차트를 좀 보게 된다면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550포인트를 현재 돌파를 좀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코스피 지수가 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코스닥 증시가 좀 조정을 보이게 된다면 최후야도 좀 지켜줘야 될 지수대가 550포인트가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50포인트에서 580%였던 밴드를 좀 설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50에서 580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서 이제는 일봉으로 한번 넘어와 보도록 할게요. 일봉으로 넘어오게 된다면은 이제부터 중요한 것이 5일선을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5일선을 이탈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추세를 봤을 때 560포인트와 그리고 21선 요 지수들을 지역을 좀 지켜주니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 21선과 560포인트 요 자리는 일단은 최근에 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상승세의 어떤 추세 변화의 어떤 변곡점이 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뿐만 아니라 다음 주 같은 경우는 560포인트에서 21선 지켜준지 여부를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한 주 동안 차트 흐름이 좋았던 종목, 나빴던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차트 흐름이 좋았던 종목, 9종목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9종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5종목을 먼저 선정을 해봤는데요. 네. 플랜티넷, 그리고 루미마이크로, 맥커리인프라, 유니캐스트, 한국항공우주 이렇게 3종목을 꼽아봤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조금 접근해볼 만한 종목 한 3종목을 꼽아보게 된다면은 루미마이크로, 맥커리인프라,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배드 같은 경우는 고성파워텍, 셀트리온, KH바텍, 에이블CNC 그리고 CL제일당 이렇게 한번 꼽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9종목부터 먼저 차트적인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루미마이크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일단 먼저 하방 경직성이 나왔다는 부분이 가장 큰 점수를 좀 두고 싶어요. 네. 최근에 이렇게 하락세가 있었긴 했었지만은 3,000원 가격대 부분에서 지지력을 보이게 되면서 어제
이렇게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거래량이 유발이 되게 되면서 상당히 큰 반등이 나왔죠. 어떻게 본다면 지금 정도 구간에서 큰 폭의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추세를 돌려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루미마이크로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 죄송합니다. 루미마이크로 아니죠. 맥커리 인프라인데요. 네. 자, 맥커리 인프라 같은 경우는 월봉 차트를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자, 1차적으로 5,000원에서 6,000원 정도, 6,600원 정도 상당히 가파른 상승이 있었지만 최근에 눌림목을 보였다가 이제 다시 한번 7,000원을 돌파하는 시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눌림목 이후에 2차 반등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자, 한국항공우주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주봉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은. 네. 자, 이 종목은 1차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패턴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본다면은 아래꼬리를 달게 되면서 이렇게 추세를 아래꼬리를 달게 되면서 1차적으로 바닥 시도가 나오고 그리고 최근에 5주선을 지지 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반등을 완만한 상승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을 보시면 거래량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점수를 좀 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다면 배드 종목은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차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배드 종목은 만종목 종목이기 때문에 간단히 좀 보도록 할게요. 예. 자, 보성파워텍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보성파워텍은 1차적으로 5일선이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갔었는데 중요한 것은 5일선을 이탈하게 되면서 1차적으로는 추세가 조금 끝났다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5일선이 이탈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추세가 꺾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21선과의 이격을 한번 확인은 하는 작업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자형 반등 이런 부분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고 싶고요. 자, 그리고 에이블 CNC 최근에 실적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은 종목인데요. 에이블 CNC 같은 게 보게 된다면은 자,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빠지는 속도 상당히 가파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포스코를 한번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본다면은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가파르게 하락이 있었지만은 2008년, 2009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하방 경직성이 나오는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방 경직성이 나오기 전까지는 에이블 CNC도 마찬가지로 조금은 아직까지 접근할 구간이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럼 CJ 제일제당 요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21선을 저항으로 해서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일봉 차트를 보게 된다면 누구나 아는 패턴입니다. 자, 하락하고 나서 반등을 주고 있지만 21선이 저항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락하고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있지만 21선이 이렇게 저항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선 회복과 그리고 하방 경직성 한번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주간 차트 미인주 가운데 베스트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선정해보고 대응 전략을 자세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루미마이크로 같은 경우에 바로 차트를 좀 보면서 예. 조금 잘 대응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이 종목을 제가 선정한 이유는 일단 대량 거래를 좀 놓치지 말자 이런 의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눌림목을 보이는 구간 속에서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렇다면 어느 정도 악성 매도 물량이 소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반등을 준다는 것 상당히 크게 주죠. 이렇게 거래가 터지면서 그 급등하는 흐름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돌려줄 만한 돌려줄 만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부분이에요. 차트 하나만 딱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MPC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량 거래가 터지고 난 이후에 추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우상향을 했습니다. 차트 패턴이 똑같을 수는 없지만은 대량 거래가 이렇게 추세를 돌려주는 어떤 신호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이마이크로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본다면 코롱에 비해서는 좀 거래량이 작긴 하지만 그 대량 거래가 유발이 되게 되면서 어떤 반등 시그널이 나왔다는 부분들이 접근해볼 만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 3,200원에서 한 3,300원 정도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3,800원 좀 높게 설정을 해보고 싶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전일 캔들의 절반 정도인 3,150원에 한번 손절 라인을 형성하고 대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골든이글 투자자분의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국내외 주요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앤이슈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김종성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한국은행이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7개월 만에 깜짝 인하였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 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7개월 만에 연 2.75%에서 2.5%로 전격 인하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의 금리 인하 압력에도 꿈쩍하지 않던 김중수 총재마저 이번에는 인하의 표를 던졌는데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로 외다리를 짚던 정부의 부양책은 앞으로 힘을 받게 됐습니다. 글로벌 금리 인하 행렬에 한국도 뒤늦게나마 뛰어들면서 일본 아베노믹스가 촉발한 통화 정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달과 비교해서 경기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성장 경로를 가고 있다면서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기축통화를 쓰는 미국, 일본도 아닌데 어디까지 가란 것이냐고 외쳤던 김 총재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는 납득하기 힘들다는 시각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변심이 아니라 변덕이 아니냐는 얘기인데요. 예. 금토위는 금리를 내린 배경으로 국내 경기와 관련해 수출이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했지만 내수 지표가 개선과 악화를 반복해서 성장세가 계속 미약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금리를 낮추기 위해 억지로 꿰맞췄다고 볼 수밖에 없는 면도 있는데요. 유로 지역의 경기 회복 지연이나 미국의 재정 긴축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고 내수의 경우 최근 소비가 오히려 회복 기운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금리 인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거센 압박에 하느니 백기를 들었다고 보는 편이 옳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중앙은행이 선진국의 양적 완화에 따른 위안화 평가 절상을 막기 위해서 17개월 만에 처음으로 통화 안정증권을 발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글로벌 환율 전쟁이 한층 더 고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현재 브라질, 필리핀, 태국 등 신흥국을 비롯해서 호주, 뉴질랜드 등 선진국의 양적 완화로 한문위가 몰리면서 통화 가치가 급등하자 금리 인하 등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마저 외환시장 개입을 본격화하면서 글로벌 환율 전쟁도 고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로이터 등에 따르면 중국인민은행은 어제 100억 위안 규모의 3개월 만기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했습니다. 통화안정증권은 중앙은행이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권인데요. 중국인민은행은 올 들어 위안화 가치가 가파르게 상승하자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고 위안화를 풀어 평가 절상을 억제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은 임시 방편에 불과한 데다 시중에 위안화가 풀리면서 부동산 거품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자 17개월 만에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해 유동성을 걷어들이기 시작한 것인데요. 중국인민은행의 이번 움직임은 선진국의 양적 완화에 따른 한문위 유입으로 위안화 가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수출 분야 타격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탓으로 보입니다. 네. 엔젤 투자 자금을 선순환시켜서 신생기업들의 창업을 돕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벤처기업을 팔아서 다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양도차익 과세를 밀어주는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위 당국자는 양도 차익에 대한 높은 세부담을 걱정하다가 회사 매각 타이밍을 놓쳐 투자 자금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벤처기업인들이 많다며 이들이 매각 대금의 일부나 전부를 재투자할 때 과세 이연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정부는 과세 이연 혜택을 기본적으로 1차 재투자로 한정하는 원칙을 검토하고 있지만 최종 입법 과정에서 2차, 3차 재투자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세 이연 대상은 기본적으로 벤처기업 대주주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엔젤 투자 소득 공제 비율을 기존 30%에서 40 내지 50%로 확대하는 등의 세제 지원 책도 이번 방안에 담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연초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를 이끌던 뱅가드 펀드의 추종지수 변경이 9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수급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FTSE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으로 FTSE 이머징 트랜지션 인덱스 내 한국 기업 비중은 4.4%를 기록했습니다. FTSE 이머징 트랜지션 인덱스는 뱅가드가 상장지수 펀드 추종지수를 기존의 MSCI에서 FTS로 바꾸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지수인데요. MSCI에서 한국은 신흥시장에 속하지만 FTSE에서는 선진시장으로 분류돼 뱅가드는 FTSE 이머징 트랜지션 인덱스 내 한국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여가면서 지수 변경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8일 지수 변경 작업을 시작할 때 FTSE 이머징 트랜지션 인덱스 내 한국물 비중이 14.7%였던 점을 고려하면 현재까지 약 70%가량의 청산 작업이 진행된 것인데요.
벵가드의 청산 완료 예정일은 오는 7월 3일로 앞으로 9주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산술적으로 벵가드는 매주 한국물 보유분의 약 3.5%씩을 시장에 내놓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특히 종목별로는 처분 속도에 차이가 있어 수급 부담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청산이 대부분 진행된 종목으로는 현대상선과 SKC, 한진해운, CJ 대한통운 등이 꼽히는데요. 반면 제일기획과 LG유플러스, 한전기술, 하이트진로 등은 아직 청산 작업이 절반밖에 진행되지 않아 앞으로 당분간 부담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김종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앞으로 시장을 주도해 나갈 업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는 시간인데요.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자동차 산업의 변화에 대해 짚어보면서 전기차 시장을 전망해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관련 기업들 자세하게 언급해 주신다고요? 예. 일단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향후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은 좀 이렇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유럽과 각국의 나라들이 이제 자동차 보급 대수를 어느 정도 이제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2015년도까지 100만 대 보유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가장 본격적으로 이쪽에 투자를 하는 것은 이제 프랑스 쪽입니다. 프랑스 쪽이 2020년까지 200만 대 정도, 그리고 뭐 기타 스페인이나 아니면 독일 같은 데가 이제 100만 대 정도를 만들었는데요. 이제 시작되는 이 전기차 시장에서 각각의 구성 요소에서 차지하는 비용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보고요.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기업 중에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을 좀 하나씩 좀 말씀드리는데요. 먼저 전기차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3대 원가 구조로 좀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배터리 쪽이 47% 정도, 그리고 인버터가 23%, 그리고 구동 모터가 2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전기차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은 뭐니 해도 배터리의 가격이 어떠냐, 그리고 배터리의 그 용량이 얼마냐, 그리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충전할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그 전기차에 국한돼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2차 전지라는 부분을 따로 별도로 분류를 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을 배터리를 제외한 나머지 쪽은 인버터하고 구동 모터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버터가 한 23%, 그리고 구동 모터가 20% 정도. 그러니까 결국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기업들의 어떤 실적도 좀 변화가 좀 생기겠죠. 전기차 관련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하나씩 좀 찾아보면요. 우선 이제 그 구동 및 전력 변환 장치.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인버터라는 것을 이제 가장 쉽게 설명을 하는 것은 직류 전류를 갖다 교류 전류로 변환하는 장치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 인버터 쪽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뭐니 해도 LS 한전입니다. 사실 뉴인텍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 개발 단계에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적용하기에는 당장은 쉽지는 않다. 근데 LS 한전 같은 경우는 단지 전기차에 대한 인버터 하나만 놓고서 회사를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주가의 반영은 아직까지 제한적인데, 향후 이제 그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분명히 그때는 실적 측면에서 굉장히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주가가 좀 바닥권에 진입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러한 쪽의 어떤 방향을 하나 놓고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터 쪽에서는 또 효성과 SNTC 그리고 계양전기입니다. 결국은 이제 내연차 화석연료차에서는 자동차를 돌리는 방법이 모터가 아닌 엔진으로 자동차가 굴러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기차에서는 이제 엔진이 아닌 모터의 형태로 이제 자동차가 움직이게 되는데, 이 모터와 관련돼서는 효성과 SNTC 그리고 계양전기 세 종목 중 역시 이제 효성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전기차 모터 하나만 가지고서 주가의 변화를 크게 나타내기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모터 쪽에서의 관련 기업으로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SNTC하고 계양전기의 주가 움직임은, 만약에 전기차의 모터 시장이 변화가 된다고 한다면 빠르게 좀 주가의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이쪽 특히 이제 S&T나 계양전기 쪽은 이쪽에 대한 성장성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음 내용으로 보면은 에너지 저장 장치하고 충전 시스템 관련 쪽인데요.
충전 쪽은 결국은 이제 충전 핵심은 뭐냐고 볼 수 있냐면 얼마나 빠른 속도 안에서 필요한 양의 충전을 하느냐. 보통 이제 그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충전 방법에 대한 아직 논의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배터리를 갖다가 그 전기차에 대한 충전 속도가 과연 이제 그 내연차에 대한 어떤 그런 기름 넣는 거에 대한 부분에서 얼마나 빨리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초점이고요. 그래서 급속 충전 방식의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충전기 쪽에서는 만도 쪽이 가장 앞서 있는 상태이고요. 만도 쪽에서는 지금 전기 자동차가 아니라 전기 자전거를 만들어내면서 일단 이쪽에 대한 시장을 조금 더 키워보기 위해서 단계별로 좀 진행을 하는 걸로 일단 보이고요. 그리고 배터리팩이라는 것은 배터리를 전체적으로 만들어갖고 그 완전한 그 하나의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을 하는 과정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모비스가 자동차 부품업체 쪽에서 모든 이제 그 배터리를 취합을 해갖고 최종적인 배터리팩을 만드는 쪽인데 역시 현대모비스도 이것만 갖고서는 주가의 움직임은 좀 제한되겠지만 결국은 향후 이쪽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전기차의 핵심이기 때문에 현대모비스는 이쪽에 대한 기술력을 계속적으로 키워나갈 가능성이 좀 크고요. 한라공조 그리고 배터리 시스템 쪽은 SK이노베이션까지 같이 묶어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관련 기업 쪽으로 좀 볼 수 있는 게요. 조금 이제 참고를 좀 해서 좀 면밀하게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파워로직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리튬 이온 전지 하이브리드용 자동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BMS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이제 보통 이제 2차 전지를 갖다가 리튬 이온 전지가 있고요. 기존에 사용하는 자동차의 2차 전지는 납전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자동차에 배터리를 제공하는 것은 납전지 쪽인데, 납전지 쪽은 너무 무겁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기차에 사용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리튬 이온 전지 같은 경우는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좀 스마트폰을 쓸 때 사용하는 그런 2차 전지로 보시면 되니까 그거에 대한 BMS 쪽에서는 파워로직스. 그리고 이제 PS텍이라고 해갖고 PS텍은 지금 현재 어떤 일을 하냐면 전기 자동차에 대한 급속 충전을 하는 쪽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그러니까 전기차로 가기 위해서 가장 선행을 해야 될 게 전체적으로 차의 무게를 줄여야 됩니다. 차량 경량화 쪽으로는 좀 LG하우스라는 종목이 있고요. 송원산업, 에코플라스틱, 현대이피, 코롱플라스틱. 현대이피와 코롱플라스틱은 자동차 부품을 대체할 수 있는 플라스틱 부품을 생산 아니면 원료를 제공하는 업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로 가면서 또 하나의 핵심이 되는 것이 결국 스마트 기능입니다. 스마트 기능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여기서 MDS 같은 경우는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을 자동차와 연결하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연결하는 솔루션을 개발 완료해가지고 향후 자동차의 스마트화를 진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솔루션을 좀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한 종목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향후 전기차 시장이 열리는 속도에 따라서 이들의 종목의 수혜는 계속적으로 변화될 걸로 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계속적인 판단들이나 체크는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는 여기까지 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1부 순서는 여기에서 마치고 저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